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먼저 내려앉는다. 특히 자식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라면 더 그렇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다는 걸 이제는 몸이 먼저 안다. 그날도 그랬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길게 누워 있을 때였다. 나는 늘 그렇듯 식탁 옆 의자에 앉아 식지도 않은 보리차를 한 모금씩 넘기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병상에 누워 의사조차 기적이 없다면이라는 말을 돌려서 하던 그 딸이었다.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손이 먼저 떨렸다.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부모라는 건 참 이상하다. 아무리 두려워도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다. 병실에서 나는 소리 특유의 기계음도 숨이 막히는 듯한 거친 호흡도 없었다.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말했다. 엄마 나 일어났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일어났다고? 되묻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그 아이는 몇 달째 침대에 누워 혼자 몸을 돌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간호사가 오늘은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셨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하루의 전부였던 아이였다. 그런데 일어났다고? 그 순간 기쁨보다 먼저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 딸이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는 반사적으로 입을 막았다. 누가 본 것도 아닌데 손이 먼저 올라가 입을 틀어막았다. 특히 아빠랑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왜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또렷했으며 무엇보다 정신이 너무 맑았다. 엄마, 나 지금 병실이 아니야.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더 꽉 쥐었다. 그럼 어디야? 잠시 정적? 그리고 딸의 다음 말은 내 평생을 다시 흔들어 놓았다. 나 병원에서 나왔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전화는 기적의 전화가 아니라는 걸. 이건 도망자의 전화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나는 아무 일도 모르는 부모와 가족 앞에서의 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병상에서 일어나 세상에서 사라진 딸의 비밀을 혼자 품고 사는 나였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건 생각보다 잔인한 일이었다. 특히 그 비밀이 왜라는 질문을 끝없이 남길 때는 사람이 사라지면 공기가 먼저 달라진다. 딸이 사라진 병실도 그랬다. 나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병원에 갔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던 대로 보온병에 미음을 담아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 문을 밀었다. 복도는 늘 그랬듯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환자 보호자들의 얼굴에는 비슷한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딸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는 비어 있었다. 시트는 정돈돼 있었고 기계는 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님? 간호사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따님은 오늘 검사 때문에 잠깐 이동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다급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나는 알 수 있었다. 의사도 간호사도 이 병원에서는 환자가 도망갔다는 말을 쉽게 쓰지 않는다. 특히 오래 누워있던 환자라면 더더욱.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보온병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먹일 사람이 없었다. 그때 아이가 떠올랐다. 어릴 적 열이 펄펄 끓어 밤새 잠을 설칠 때 내가 했던 말,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 말 하나로 아이는 다시 잠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이는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검사 때문에 이동했대. 거짓말은 처음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쉬워진다. 남편은 딸의 병에 대해 늘 말이 적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딸에 대해 말이 적었다. 요즘은 기적이란 게 없대.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기적이 이미 그의 눈에는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은 포기였다. 그들은 딸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곧 떠날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때 딸은 아직 숨쉬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의 마음을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병원 왔지? 나는 숨을 죽였다. 어떻게 알았어? 간호사들이 내 이름 부르더라. 그 아이는 병원 근처 작은 고시원 방에 숨어 있었다. 휠체어도 없이 벽을 짚고 한 발 한 발 움직이며 나온 거였다. 엄마, 나 그냥 거기서 죽는 사람처럼 누워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 말에 나는 그제야 알았다. 딸은 병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가족의 포기가 무서웠다는 걸. 아빠가 병실에 와서 나를 보면서 계산기 두드리는 눈을 하고 있더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는 내 앞에서 유산 얘기를 했어. 그 말이 가장 아팠다. 살아있는 딸 앞에서 이미 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병실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정리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딸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조용히 날랐다. 약, 간단한 음식, 그리고 살아있어도 괜찮다는 말들.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 나는 내 평생 가장 조심스럽게 사랑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젠가 냄새를 풍긴다. 그리고 그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사람은 늘 가족이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란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기적이 눈앞에 오면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딸이 병실을 떠나기 사흘 전이었다.
그날도 나는 병원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커피는 마시지도 않으면서 동전만 굴리고 있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의 표정은 늘 차분했지만 그날은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진료실 문을 닫자 그는 내게 물었다. 따님, 요즘 어떠세요?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그대로죠. 그는 내 대답을 조용히 받아 적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잠시 숨을 고른 뒤 그가 말했다. 따님은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의자를 꽉 잡았다. 회복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주 미약하지만요. 그 말은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런데 가족 면회 때마다 따님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그 아이의 눈빛이 왜 그렇게 점점 꺼져갔는지 이해했다. 어머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정말로 끝을 향해 갑니다. 그는 조용히 파일을 덮었다. 그래서 제가 따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내 귀에 아직도 선명하다. 당신이 살아도 되는 이유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하고 아무도 없는 복도를 가리켰다고 했다. 그날 밤 따님이 혼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어. 이상하더라. 나는 문자를 보며 손을 떨었다. 병원에서는 이미 딸의 부재를 가족에게 알리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왔다. 엄마, 누나 어디 있어? 나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뒤돌아섰다. 병원에 있어. 아니야. 아들의 눈은 차가웠다. 병실 비어 있대.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거짓말을 고르기 시작했다. 검사 때문에 다른 병동으로 엄마, 아들이 말을 끊었다. 그렇게 우리한테 숨길 필요 없어. 그 말이 숨길 필요 없다는 말인지 이미 포기했다는 말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집에 전화 왔어? 응. 아빠랑 오빠. 알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딸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나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아이는 다시 침대 위의 사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거기 있으면 내가 살아도 미안하지 않잖아. 그 말은 내 귀를 후벼 팠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딸이 숨긴 건 회복이 아니라 살아도 되는 자격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엄마, 너는 숨길 필요가 있어서 숨긴 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살아야 해서 나온 거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울음을 삼켰다. 엄마, 나 무서워.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은 예전처럼 쉬운 말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책임져야 할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이 비밀은 들킬 때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때까지 지키는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말은 따뜻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가장 쉽게 묶어두는 말이기도 하다. 딸이 병원에서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집으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받았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네, 그렇군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뭐래요? 내가 묻자 그는 천천히 말했다. 무단 퇴원 처리된대. 그 말은 단순한 행정 용어였지만 내 귀에는 도망이라는 말로 들렸다. 책임자는 가족이래.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그 시선이 이미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들도 왔다. 엄마, 이제 그만해. 아들의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누나가 어디 있는지 말해. 나는 식탁 끝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말 안 하면 경찰에 실종 신고 들어간대.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실종, 살아있어서 사라진 딸을 그들은 실종자라고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도망친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살아보겠다고 걸어 나온 거야. 아들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엄마, 현실 좀 보자.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선택을 지워버리는 말. 그날 밤 딸에게 급히 전화를 했다. 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알아.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 나 찾으러 올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나 다시 숨어야 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는 삶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니, 나는 결국 말했다. 이제 숨지 말자. 엄마, 엄마가 앞에 설게.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갔다. 혼자였다. 담당 의사는 나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따님은 연락되십니까?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부터는 보호자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곧 책임도 나에게 온다는 뜻이었다. 무단 퇴원 상태에서는 보험 문제도 치료 연계도 어렵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의사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사람 취급을 받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잠시 침묵.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럼 다시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말은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뜻이기도 했고 아니면 다른 길을
증명하라는 뜻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과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 그래서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딸은 살아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린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은 그들이 딸이 살아 돌아올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너희 사정이고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엄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숨 쉬는 것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을 때가 있다. 서류가 필요하고 도장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딸이 병실을 나온 지 열흘째 되던 날 우편함에 등기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병원에서 온 공식 통지서였다. 무단 퇴원에 따른 진료 종료 및 향후 조치 안내. 글자는 차가웠다. 나는 종이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 그가 꺼낸 건 후견인 신청 서류였다. 누나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병원에서도 얘기했어. 나는 봉투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가 그렇게 말했니? 의사.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그럼 그 판단을 가족이 대신하는 게 맞는 거야. 아들의 말은 이미 결론이었다. 나는 그제야 딸이 왜 그토록 엄마한테만 말해달라고 했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살아있으면 결정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딸과 오래 통화했다. 엄마, 나 병원에서 서류 하나 봤어. 어떤 서류? 사망 가정 동의서.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가 미리 서명해 놨더라. 그 말은 내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아직 숨쉬는 딸을 두고 이미 혹시 모를 경우를 준비해 둔 서명. 그건 배려가 아니라 정리였다. 그날 이후 내가 거기서 더 누워 있으면 난 사람이 아니라 계획이 될 것 같았어.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나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선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작은 방에서 젊은 변호사가 내 얘기를 조용히 들었다. 성인이고 의식이 명확하다면 본인 결정이 우선입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가족이 아무리 반대해도요? 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살아있는 동안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살아있음이 법적으로도 힘을 가진다는 걸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 어디 있냐?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알 필요 없어.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다가
낮게 말했다. 여보, 우린 그만하고 싶다. 그 말은 그의 진심이었다. 지치는 것도 포기되라. 당신만 그만하면 돼. 내 말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난 그만 안 할 거야.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그날 밤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살아있는 건 증명해야 할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거야. 엄마가 지킬게. 딸은 오래 지나 짧게 답했다. 엄마, 나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아.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사람은 선택을 미루다가 어느 순간 선택 그 자체가 자신이 되어버린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깨 있었다고 하기도 어정쩡한 상태였다.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다. 후견인 신문 기일 통지. 아들이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을 넣은 것이었다.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내 딸이 결정권을 가져가겠다고 서류를 낸 것이다. 그 종이를 처음 받았을 때 나는 화가 나기보다 이상하게 담담했다. 아,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법원에 가는 길에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오늘 법원 갈 수 있어.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몸은 괜찮아? 괜찮아. 올해는 못 써도 말은 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이제 숨어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힘들면 안 나와도 돼. 아니, 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이건 엄마가 대신 맞아줄 일이 아니야. 나는 그제야 이 싸움이 내 것이 아니라 딸 자신의 삶이라는 걸 다시 떠올렸다. 법원 대기실은 차갑고 말이 없었다. 아들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남편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아들이 말했다. 누나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휠체어도 침대도 없이 딸이 두 발로 들어왔다. 한 손은 벽을 짚고 있었고 다른 손은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 아이에게 쏠렸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누나, 딸은 아들을 보지 않았다. 판사가 천천히 물었다. 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 한 문장이 그동안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딸이 그 말을 끊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는 그동안 혼자서 이 말을 삼켜왔던 것이다. 신문은 길지 않았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잠시 나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말은 나에게 주는 작별 인사 같기도 했고 감사 같기도 했다. 결과는 그날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돼 있었다. 법원을 나오며
아들이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딸과 둘이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딸은 그 말에 조용히 울었다. 법원의 결정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도착했다. 우편함에 하얀 봉투 하나. 나는 그걸 들고 한참을 서서 있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이제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봉투를 열자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후견 개시 신청 기각. 그 한 줄이었다. 이유는 길게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본인은 자기 결정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자기 결정. 그 단어가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할 줄은 몰랐다. 남편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정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지만 그는 읽지 않았다. 아들은 다음 날 문자를 하나 보냈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은 잘 모르겠어.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다. 며칠 뒤 남편이 딸이 있는 방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딸이 약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문이 열리자 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명령도 아니고 환영도 아니었다. 그냥 허락이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말을 꺼내려다 그는 잠시 멈췄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짧았고 투박했다. 사과라기보다는 인정에 가까웠다. 딸은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말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딸은 스스로 하루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물리치료는 병원이 아니라 집 근처 재활센터로 옮겼고 온라인 수업을 하나 신청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다. 살아있다는 건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내일 할 일을 정하는 것이라는 걸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딸이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딸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기적처럼 화나지도 눈물처럼 젖어 있지도 않았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제야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했다. 모든 걸 지키겠다는 마음은 언젠가 상대의 숨을 막는다. 딸이 자기 삶을 다시 쥐기 시작하자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게 엄마가 내려놓는
방식이었다.